브랜드 자산 관리가 설명이 됐고, 이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보통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싸울 때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뭐 소통이 안 된다고.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대략 어떤 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어렵게 좀 나와 있죠. 여기에서 챕터 4에 보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고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각인시키려는 활동.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다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죠? BI라고 하죠. 그쵸? 브랜드에 포함된 어떤 형상화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각된 품질, 그다음에 인지, 뭐 심볼, 로고 이런 총체적인 여러분들 연상입니다.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 어떤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게 있는 거라면 이걸 가지고 브랜드 포지셔닝을 또 하래요. 브랜드 포지셔닝이 뭐지? 그런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에게 각인시키려는 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 쉽게 설명을 할게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 빠진 게 있는데, 타겟팅이 빠졌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쉽게 말하면 어떤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만든 것 중에는 심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슬로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제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제품 안에 설명,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출시될 준비가 되었다, 어떤 제품을. 그러면 먼저 타겟을 정해야겠죠. 먼저 타겟이나 포지셔닝에 따라 제품 개발을 하는 종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품을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지만, 먼저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또는 타겟을 정하고 포지셔닝을 정하는 역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겟은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타겟 하잖아요, 그죠? 타겟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팔 건가예요. 브랜드가 있으면 누구한테 팔 거냐, 그런 타겟. 포지셔닝은 뭐냐면 그럼 누구한테 팔 거며 그 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브랜드는 어디에 위치를 시킬 것이냐가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어떤 제품을 개발했으면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러면 가성비가 좋으면 학생들한테도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한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좋은 제품, 깨끗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 이런 걸 통해서 가슴속에서는 신뢰성 있고, 그리고 가격이 좋고, 또 가성비도 좋은 이런 브랜드로 마음속에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먼저 브랜드를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고 나면 이런 포지셔닝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에게 각인시키려는 활동이 바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브랜드 포지셔닝, 어떤 브랜드를 마음에 어디에 입점시킬 건가를, 마음속에 어디서 위치시킬 건가를 포지셔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 특히 연예인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초기의 전지현의 이미지는 약간 엽기적인 그녀나 아닌 광고 모델로서 뭔가 활발하고, 당시는 X세대였거든요. X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자유, 활발함,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로 했었고, 엽기적인 이미지, 또 여성이랑 남성이랑의 어떤 사회적 이제 지위가 동일하게 되면서 여자도 약간 활발하고 나서고 또 나설 수가 있고, 또 크롭티나 이런 것들도 자유분방함을 내세우고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같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주자가 당시에는 됐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초기에 나왔던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를 보면 차태현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전지현 씨한테.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이제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대가 좀 지나서 지금에 흘러서는 전지현 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떠오르나요? 연예인 하면. 그쵸? 대부분이 뭐 다 고루고루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또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니크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이미지를 좀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걸로 해서 또 실제로 전지현 씨는 예능에 출연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뭐 다른 곳에 출연하지 않으면서 여배우로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브랜드 이미지, 충성도, 브랜드 인식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충성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속에서 만들어져서 아이덴티티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걸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단을 이용하시겠어요? 어떤 매체를 이용하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있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고객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명백해야 한다. 그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는 대부분의 시각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형상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실제로 눈으로 봐야지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수단이. 그쵸? 그럼 말로만 우리 제품은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우리 제품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가족들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뭐가 있고 동생을 위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자동차 한 대가 굉장히 요즘에 광고 나오는 거 있죠. 뭐 안전이라고 치면 볼보 광고 같은 경우에 현대 광고 같은 경우 폭우 속에서 자동차 안에서 달려요. 굉장히 무섭고 천둥치고 이런데 차 안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자고 있어요.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영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차 안은 정숙하고 밖은 난리가 났는데 차 안은 굉장히 정숙하고 또 부부에 대한 표정은 좀 걱정은 하지만 약간 안전을 확신하면서 약간 웃고 있고 뒤에서는 자식들은 또 자고 있어요. 자식들이니까 좀 그렇네. 자녀들은 좀 자고 있어요. 그걸 볼 때 이 볼보나 아니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충분히 영상으로 어필했다고 생각을 안 드세요? 그것처럼 이런 시각물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각물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그리고 또 공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시 마케팅의 일환이니까 매장이나 점포의 연출, 인테리어 포장,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한 공간 연출. 이런 공간 연출을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예술 작가들은 그 디지털 예술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또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뭐 조각을 만드는 그리고 구조물 설치 작가들 이런 작가들도 충분히 이런 연출들을 통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카페 어디 많이 가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커피 맛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커피 맛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요즘 트렌드가 가서 내가 이 장소를 한번 가보고 충분히 이 공간에 대해서 음미하고 또 사진으로 남기고 오는 이런 매장의 점포의 연출이나 인테리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배달 음식 중에서 맛은 그만한데 뭐에서 차별화가 되죠? 그쵸? 안에 포장이나 디테일에서 굉장히 차이를 크게 느끼게 돼요.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스티커 붙인 거랑 배달이 왔을 때 배달 음식에 그냥 스티커가 붙여온 거랑 테이프죠. 근데 그 스티커 붙인 곳에 주인의 메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브랜드 네이밍이나 CI나 BI나 스티커 위에 박혀 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효과 전달을 할 수
효과적이게 전달을 가능한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공간 커뮤니케이션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 동영상을 배치한다든지 공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죠. 이런 공간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는 역시나 기업 브랜딩, 복합 공간, 선도 매장, 안테나숍, 체험관, 소비자 혜택 공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콜라보레이션 공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럭셔리 브랜드 있죠. 예를 들어서 디올 같은 경우에는 디올 1층이 디올 쇼룸 겸 매장이고 2층을 가보잖아요. 3층인가? 아니 4층 공간이구나. 4층 서울에 있는 강남에 디올 매장을 가보면 1층은 매장이 있고 4층은 카페입니다. 디올 카페예요. 럭셔리 브랜드가 왜 카페를 만들까? 이런 복합 공간을 통해서 브랜드를 강화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잔이 디올로 되어 있고 또 라떼나 카푸치노를 해보면 그 위에 크림 위에 디올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그릇들 이런 게 모두 디올 제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쇼룸 겸 어떤 브랜드를 볼 때마다 계속 인식하고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복합 공간을 꾸밈으로 인해서 이런 걸 주는 거. 또 소비자 혜택 공간이라 그래서 이 브랜드를 이용하게 됐을 때 그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혜택이 있는 공간을 주는 거. 뭐가 있냐면 VIP 마케팅이랑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게 소비자 혜택 공간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충성 고객이 됐어요. 그러면 신세계 VIP가 되면 뭐 혜택 공간에서 커피를 무료로 준다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쇼핑하다 쉴 공간이 따로 VIP들 대상으로 마련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나중에 만들게 될 텐데 신용카드 중에 나중에 만들게 되면 PP카드라고 있어요. 전 세계 VIP 라운지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그런 것들도 카드사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VIP 고객 마케팅을 위해서 그런 소비자 혜택 공간들이나 혜택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간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에서 하나 더 좀 추가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IMC라는 말이 있는데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하나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 그냥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수단은 하나로 가지고 사실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함께 혼용하거나 아니면 같이 써서 하는 경우 많죠.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브랜드 담당자가 되게 되면 많은 부분 사용하면 좋겠죠. 뭐 TV 채널뿐만 아니라 라디오 채널도 이용하고 또 광고 어떤 잡지도 이용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이게 다 활용하면 되게 좋겠죠. 방송, 라디오, 뭐 SNS 아니면 오프라인 또 맨투맨 뭐 삽지 아니면 잡지, 신문 뭐 많죠. 배너 기타 등등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효율적이게 복합적으로 어떤 걸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난다. 뭐 그런 것들 좀 잘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를 같이 통합적으로 묶어서 같이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을 뜻합니다.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거 자체도 굉장히 심오하고 내용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물었을 때 IMC에 대해서 묻잖아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와라.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홍보 수단이나 광고 수단을 이기보다 통섭적으로 어떤 것들을 서로 엮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지를 그 전략을 짜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챕터 5 국가 브랜드. 드디어 이제 국가가 나왔습니다. 국가 브랜드 마케팅이 나왔어요. 이 다음에 도시 마케팅이 나오겠죠.
자, 국가 브랜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국가 브랜드가 왜 중요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왜 효과적 그런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효과가 국가 브랜드를 잘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가 브랜드가 나타난 배경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시대를 거슬러서 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뭐 사실 폐허가 되다시피 했죠.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주, 아시아권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또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라고 해요. 수요는 우리고 고객이고 공급자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공급자가 만드는 대로 당시에는 물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샀습니다. 나라 역시도요. 그 전에는 그만 했기 때문에 뭐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좀 더 시장의 니즈 그리고 국가 간의 니즈가 좀 더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불가피해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안 팔리는 거고 좀 더 유통 채널이나 아니면 뭐 파는 사람의 인상이나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물건이면 기왕이면 이 경쟁 우위를 가지는 곳에 항상 가져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또 제품 간 어떤 걸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똑같은 거를 만약에 만들되 어떻게 하면 이걸 차별화시켜서 팔 수 있을까? 유통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아예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기능 중심적으로 다른 걸 만들겠다. 아니다. 아니면 우리는 아예 문화 쪽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뭐 하겠다. 기타 등등. 나라마다 추구하는 국가 브랜드를 내세우는 방법들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는 국가 신용도가 곧 국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이제 불가피해졌고 국가 브랜드가 차별화를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가 브랜드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또 국가 브랜드를 통해서 유무형의 수익이나 이익이나 이득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브랜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런 국가 브랜드가 왜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브랜드는 디자인된 이름, 국가가 디자인한 어떤 이름, 용어, 기호, 심벌, 로고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국가 유무형 자산 가치에 대한 이 자산 가치 아까 전에 했죠 브랜드 자산 이 자산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총체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가 정책의 요소 등이 국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또 국가 브랜드가 1차 공모전 통과 작품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와닿지 않아요. 이게 한국 국가 브랜드가 다이나믹 코리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우리가 알아보는 가시성, 가독성이 좋은 게 좋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알러뷰 뉴욕 하면 완전 바로 쫙 들어오죠. 그거 누가 만든지 몰라도 뉴욕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뉴욕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그런 이미지 형상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브랜딩에서 국가 브랜딩까지 보면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듯이 피라미드 구조로 제품 브랜딩을 통해서 기업 브랜딩이 되고 기업 브랜딩을 통해서 그게 곧 국가 브랜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잦아졌다. 그런 게 있죠. 먼저 제품 브랜딩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독일 차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브랜드가 있겠지만 3사가 있겠죠. 그 중에 벤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벤츠가 처음에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독보적으로 S클래스가 권위, 상징적, 보수적 이런 브랜드로 제품 브랜딩을
하고 와서 지금까지도 기업 브랜드 벤츠하면 떠오르는 그런 중형 세단의 느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 중형 세단의 고급스럽고 권위적인 그런 느낌 그런 걸로 벤츠 자체를 무장하기도 했고요. 기업 저변에는 그게 바로 곧 독일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됐죠. 독일하면 철의 강국이죠. 철로 하는 거 뭐든 잘해요. 탱크도 잘 만들고요. 엔진으로 만드는 거 다 잘 만들어요. 철의 강국이고 그 철의 강국에서 바로 벤츠가 연상이 될 수 있겠죠. 독일은 정말 철도, 열차, 달리는 거, 자동차, 뭐 비행기 이런 거 다 잘 만든다. 국가 브랜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때로는 국가 브랜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역으로 말하면 독일이 철의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자동차들 견고하고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같이 볼 수 있겠죠. 기업 브랜드는요, 아까 전에 말했던 기업 브랜드 초기가 기업 브랜드의 어떤 전략 개념들은요, 국가 브랜드의 정책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국가 브랜드 여러 가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는 기업 브랜드에서 뭔가 기업에서 제대로 만든 여행지가 있다, 랜드마크가 있다, 이러면 그 국가 브랜드가 장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관광 특구로 만든다든지, 그쵸?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그걸 국가 브랜드에 이용한다든지, 뭐 제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서울에는 관광 특구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 특구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이 제주의 어떤 평화롭고 관광 특구에 대한 이미지를 국가 정책에 심어서 해외 홍보나 대외 활동을 할 때 국가 브랜드 정책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략들을 충분히 국가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이 만든 것을. 그것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홍보를 위해서 국가 브랜드를 또 뭐 홍보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포지셔닝과 그리고 이미지 전달자 등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뭐래요? 아까 전에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단을 통해서 고객에게 타겟팅하고 포지셔닝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전달자들이 꼭 필요한 거고요. 자, 국가 브랜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가 브랜드의 요소에는 먼저 이게 뭐가 먼저가 되고 먼저가 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브랜드 요소가 브랜드 가치나 어떤 브랜드 요소가 높고 낮음이 판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요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국가 경쟁력이 있냐, 그리고 두 번째 국가 브랜드 전략이 따로 있냐, 너희는 국가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니? 뭐 그렇게 물었을 때 뭐 뚜렷이 다 못합니다. 그러면 국가 브랜드 전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마스터 플랜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묻는 건 뭐냐면 너희 국가 정체성이 있냐? 너희 역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 민족의 정체성이 있느냐? 미국은 자유, 독립, 민주주의 이런 것들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국가 정체성이 있냐?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뭐죠? 우리 항상 주창하는 거 있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쵸? 한민족이라고 계속 주창하는 게 있어요. 그런 국가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 브랜드는 누가 만들어 가느냐? 누가 만들어 가고 누가 뿌리느냐? 그런 주체가 되는 건 누구냐? 바로 정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에서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단체, 그리고 관광산업 및 단체, 그리고 기업. 특히 최근에 들어서 마이스 산업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면서 마이스를 이제는 수익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국가 투자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 마케팅을 위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산업 및 단체가 이런 국가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 우리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또 팔게 되면서 이런 국가 브랜드를 견인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좋아하는 나라 있죠. 그거 하나 딱 찍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부터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라들은 사실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뭐 호주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면 호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요소 중에 나는 이 모든 총체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요. 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 구성 요소 중에. 먼저 역사, 호주의 역사, 그 다음에 호주인들, 영국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지인들도 아닌 그들만의 슬랭이라는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오지라고 합니다. 오지 슬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영국 사투리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언어, 그리고 정치 체계, 그리고 건축이면 오세아니아의 어떤 건축물, 동양의 건축물들이랑 그다음에 서양의 건축물들, 한때 영국령이었던 호주의 어떤 여러 가지 건축물들은 그대로 유럽의 건축물들에 담은 역사, 그리고 호주의 뭐 수영과 같은 이런 스포츠, 그다음에 크로코다일, 여러분 되게 유명하죠. 크로코다일. 그 악어 사냥꾼에 대한 어떤 문학, 그다음에 예술, 종교, 교육,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 아이콘, 경관, 음악, 음식, 음료, 민속에 있는 오지의 어떤 뭐 음악, 이런 것들이 모두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역사, 언어, 정치, 체계, 이 모든 게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 구성 요소는 이제는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전달자들은 뭐냐면 이런 곳에서 이미지 구성 요소에서 그 모든 게 나왔으니 브랜드 수출품이나 스포츠 활동, 해외 이주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의도한 거죠. 그리고 브랜드 대사, 유산, 대외 정책, 관광 경험, 유명인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덴티티 전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달자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맨날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축을 하고 적극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위해서 서로 협업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전달자들이 효과적으로 포지셔닝이나 타겟팅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돕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구축 대상은 누구한테 구축을 해야 될까요? 그쵸? 바로 우리가 내수 경기라고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국내 소비자, 우리 국내에서 만약에 도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 제주를 만약 간다고 하면 제주를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미지로 구축을 해야 되고, 해외 소비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해외 기업, 외국인 투자자는 왜 그럴까요? 우리 국가 브랜드를 이미지를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너 이거 투자해, 괜찮아 라고 유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 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 브랜드 이미지 구축 대상이 이렇게 다양하다. 자, 사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브랜드의 목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국가 브랜드의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냐? 먼저 제일 쉽죠. 브랜드된 수출품의 증가. 국내 브랜드와 신용도나 이미지가 좋으면 수출품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신뢰하고 수입을 늘어나는 거예요.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품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했죠? 무역, 수자, 수지, 흑자를 이루겠죠. 적자 폭이 작아지고 흑자를 이루겠죠. 그리고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좋으면 관광 산업도 활성화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여행 목적이든 비즈니스 목적이든 어쨌든 관광 산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살아있고 수출도 활발해지고 관광도 잘 돼.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투자자의 유치에 대한 부분도 국가 브랜드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이런 국가 브랜드가 있으면요,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나라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든지 뭘 했을 때도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개선됨으로써 앞에 설명했던 이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긍정적이게 되고, 뭐 신뢰도도, 대외 신뢰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이미지가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 브랜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가치는 뭐냐면 통합,
협조, 조정 이 세 가지인데 왜 필요하냐면 통합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부산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설명을 했으니 부산으로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부산의 이미지를 브랜딩을 하고 싶어요. 브랜딩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부산에도 16개 국실이 있고요. 파트가 16개 파트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부산시 안에 담당 부서가 16개예요. 그 16개의 각자의 부서에서 부산의 이미지에 대해서 각자 마케팅을 한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또 다른 마케팅을 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관광공사에서 협회에서 호텔에서 이 모두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산 브랜딩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다른 이미지로 서로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미지가 또렷한 이미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통합이 필요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이미지를 보여주자는 거죠. 여기서 부산은 여기서 이 이미지 다르고 호텔 갔을 때 이미지 다르고 해운대 바닷가 갔을 때 다르고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이 있을 때랑 다르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을 통해서 한 개의 컨셉과 한 개의 이미지를 제대로 고정시키자 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통합이고 바로 타 부서 또는 타 기관 그리고 뭐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하고의 어떤 협조와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 브랜딩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국가 브랜딩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략은 뭐냐면 이거는 단기간 싸움이 아닙니다. 장기 싸움입니다. 국가 브랜딩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아까 전에 K-팝 설명을 했듯이 한류를 설명했듯이 국가 브랜딩이 우리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제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신념이 사실 있어야 된다. 어떤 국가적 브랜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치적 신념으로 확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 집단의 추진 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치적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 쪽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하면 뭐예요? 실행하는 사람들 있죠. 관광공사, 협회, 아니면 호텔, 아니면 뭐 마이스국, 뭐 기타 등등 이해 집단의 추진 의지가 없으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되게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런 브랜드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인가 뭐 어떤 민족인가를 확실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주묵고구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왔는데 그게 브랜드가 아니고 브랜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부산 브랜드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의 협력 체계. 민은 뭐죠? 여러분들 그냥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뭐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고 관은 나라 쪽이죠. 정부 쪽이죠. 그래서 민관의 협력 체계도 굉장히 국가 브랜딩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길 바래요. 그 마지막으로 국가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브랜드 포지셔닝은 여러분들 뭐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추진의 첫 단계. 이거는 뭐 무슨 말인지 사실 여러분들 모르겠죠. 그냥 이건 넘어갑니다. 역시나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설득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상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와 브랜드를 어떻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전략입니다. 국가 브랜드 포지셔닝은. 즉, 여러분들이 목표 고객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서 이 장소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한때 예전에 제가 한 8년 전에 강사를 할 때 그게 있었어요. 마이스 포럼 쪽에 강사를 할 때 장소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른들한테 당시에 60, 70대들한테 부산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뭔 줄 알아요?
제주도와 부산이 당시 신혼여행지였더라고요. 신혼여행지. 그쵸. 신혼여행지였고, 돌아보면 부산은 예전에 신혼여행지 느낌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생각한 거는 아이템이 부산의 옛날 모습을 어느 정도 향수로나마 구현할 수 있는 거랑 거기서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면 목표의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부산은 자기들의 신혼여행지라고 자리 포지셔닝을 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른들은. 근데 리마인드 웨딩을 하면서 그걸 좀 더 강화시켜주고 부산을 좀 더 사랑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셔닝 활동을 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고객의 마음속에 독특하고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로 가슴속에 매김하는 거를 그런 계획하는 행동들이 바로 국가 브랜드 포지셔닝입니다. 그게 도시 마케팅 뭐의 범주에서 도시 시티 포지셔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 아이덴티티 먼저 구축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 포지셔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포지셔닝은 국가 브랜드의 정책적 전략과 목표의 내용이 어떠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바로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런 역할들은.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는 곳이 저의 이 김흥민 교수의 마음속에 이런 느낌으로 있다면, 이게 바로 국가의 정책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목표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는 무조건 6월달 개장이니까 나는 6월달에 수영하러 갈 거야. 이렇게 장소 포지셔닝에 대한 걸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번 연도에는, 너무 날씨가 좀 추워서 7월달부터 개장해야겠어. 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좀 늦게 8월에 개장해야겠어. 7월 말쯤 개방해야겠어. 그렇게 해야겠어. 개방해야겠어. 해수욕장을 그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개장을 하게 되면 내가 6월 달에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해운대는 6월 달에 개장하는 바다로 알고 인식을 하고 가려고 해. 근데 7월 달, 8월 달에 연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서 그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포지셔닝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데, 이왕 마음속에 하나 자리 잡았다고 하면 그걸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지셔닝은.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닝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게 전환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포지셔닝을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한번 인식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되게 많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또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 브랜드 전달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브랜드 전달자랑 비슷합니다. 정부 부처와 다양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라고 볼 수가 있고, 공공기관은 관광공사가 될 수 있고, 정부 부처는 우리 부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국가가 정부 쪽에서 절대 전달자 역할을 주도하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이나 도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면 중심가에 있죠. 전광판 보이나요? 전광판은 물론 기업 거긴 한데 우리의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 기업을 건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에는 보통 기업이나 어떤 이 영리 목적으로 한 어떤 배너나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광고물을 놔두지 못해요. 하지만 중앙정부나 도시 쪽이 마음이 먹잖아요. 시정부 쪽에서 마음을 먹으면 그런 곳에도 얼마든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하고 기업들도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전달자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겠지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보면 모든 게 국가 브랜드가 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든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유기적으로 서로 통합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중부부처, 그리고 기관, 시정부, 그리고 기업, 국민, 로컬, 해외에 있는 이주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 거 필요하겠죠. 이거는 국가 브랜드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 브랜드 또한 도시 마케팅을 하기 위해 이런 총체적으로 CVB에 있는 직원들은 이게 부산에 있는 모든 부산의 이미지를 다 모아서 진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도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브랜드, 도시 브랜드 도출 과정이.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국가 브랜드까지를 했으면 이제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가 있냐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은 며칠이죠? 한번 볼게요. 아닙니다. 10월 8일까지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도시와 국가의 수합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 부산의 수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당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영상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할 만한 영상을 제가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를 또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